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심해는 여전히 거의 완전히 미개척 상태로 남아있어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심해의 비밀 20가지를 공개할게요. 하나하나가 점점 더 기묘하고 섬뜩한 것들이에요. 사라진 문명의 유적부터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생명체들까지. 이건 세상이 알면 안 되는 비밀들이랍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팬텀 젤리피쉬. 한밤중 구역, 수면 아래 약 3200피트 깊이,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곳에서 연구자들이 대부분 알려진 종과는 전혀 다른 커다란 해파리를 발견했어요. 이 거대한 팬텀 젤리피쉬는 지름이 최대 33피트까지 자라고 4개의 길고 리본 같은 부속지가 달려있어요. 몸에서는 진홍색 생물 발광 빛을 내뿜죠. 1899년에 처음 목격된 이후로 이 해파리는 단 몇 번밖에 관찰되지 않았어요. 일부 해양생물학자들은 이 녀석의 행동에서 복잡한 빛 패턴을 발견했는데 심해 생물들끼리 소통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직 샘플의 유전자 분석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종떠머 일치하지 않는 서열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은 이게 지구 역사에서 더 오래된 시기에 고대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해파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연구의 민감성 때문에 그런 설명이 나오기도 하죠. 과학계 안에서는 이런 발견의 의미에 대해 지금도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부 은폐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발견은 10년 넘게 일부러 대중에게 숨겨져 온 구조물에 관한 거예요. 소름 끼치는 수중교회. 유럽의 한 저수지에서 수위가 내려가면서 물속 깊은 곳에서 잘 보존된 교회 종탑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8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이 수중 구조물이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죠. 탐사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유물과 문서들이 발견됐는데 기존의 몇몇 역사 기록에 도전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그 지역에서는 드문 언어로 쓰인 고대 텍스트, 당시로서는 꽤 앞선 천문 계산, 그리고 해저 지형을 아주 자세하게 그린 지도들도 포함돼 있었어요. 이 장소에 대한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어요. 일반 다이빙이나 연구 활동에도 제한이 많고 참여했던 일부 연구자들은 비밀유지 서약에 동의했다고 해요. 보고서에 따르면 이 발견들은 천문학과 해양학에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던 문명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하네요. 지도에는 수중 지형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교회벽에 새겨진 어떤 비문들은 바다와 관련된 자연 현상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해요. 추가 조사 결과 이 장소는 최근 태평양 해구에서 발견된 것들과 연결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연안에서 목격된 해양 생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인어. 이스라엘 키르야트얌 해안 근처에서 현지 사람들과 방문객들이 이상한 바다 생물을 봤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과학자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내려고 노력 중이야. 첫 번째 제대로 기록된 목격은 해질녘에 있었어.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래 위에서 인간답지 않은 움직임을 하는 형체를 봤대. 뱀처럼 구불구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이었어. 당국에서는 그 지역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소나로 확인된 미확인 생물 신호도 몇 번 포착됐어. 이 생물은 특정 조수 조건일 때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고 대개 시야가 안 좋은 곳에서 나타난대. 지역 정부에서는 사진 증거를 주면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진짜 사진은 하나도 없어. 그 지역 어부들은 목격이 있었던 곳 주변에서 바다 생물 활동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 일부 해양 생물학자들은 이 보고들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바다 포유류 종일 수 있다고 생각해.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종일지도 모른대. 소나 데이터로는 목격자들이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대. 다이버들이 직접 만난 사람들은 눈 구조나 소리, 울음소리 같은 거가 엄청 특이했다고 묘사했어. 아직 확실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야. 만약 너가 그 인어가 목격된 바다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다이빙해서 들어갈래? 아니면 해변에 그냥 있을래? 댓글로 내 선택과 이유 알려줘. 다음으로는 또 다른 중요한 환경 문제로
수십 년째 바다 건강을 해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연안 오염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치명적인 폐기물 투기. 1940년대부터 몬트로즈 케미컬 코퍼레이션이 로스앤젤레스 연안에 살충제 DDT가 든 수천 개의 드럼통을 버렸어. 수십 년에 걸친 투기와 폐수 방류로 인해 바다 퇴적물의 DDT 오염이 심각하게 쌓였고, 특히 팔로스 베르데스 선반, 팔로스 베어데이스 셀프 주변은 지금도 슈퍼펀드 지정 지역이야. 연구 결과에 따르면 DDT 관련 화학물질 때문에 물고기, 바다 포유류, 새들에게 큰 영향이 있었대. 정화와 감시 작업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 몬트로즈는 1972년에 DDT가 금지되기 전부터 그 독성을 알고 있었어. 그 당시 폐기물 처리 방식에는 바다 투기와 하수 방류가 포함됐고, 일부 드럼통은 일부러 가라앉히기도 했대. 최근 조사에서도 해저에 있는 일부 용기에서 계속 새고 있는 게 확인됐어. 연구에 따르면 인근 해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연구 중이야. 환경보호청, EPA를 비롯한 기관들이 오염을 계속 감시하고 대처하고 있어. 게다가 다른 회사들도 캘리포니아 연안 화학 오염에 기여했다는 보고도 있대. 다음으로는 바다 오염 때문에 영향을 받은 기생충 이야기를 해볼게. 이게 유명한 영화 속 괴물의 영감이 됐다고 해. 독성 슬러지, 플로리다. 플로리다 해안 근처에서 대규모 조류 블룸이 일어나면서 바다 생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위험한 독소 수치 때문에 죽음의 구역이 생기고 있어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이 상황의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려고 열심히 연구 중이에요. 수십 년 동안 농업이나 폐기물 처리 같은 여러 오염원 때문에 플로리다 수로의 독소 수치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 결과 지역 사업체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죠. 최근 물샘플 검사에서 독소 수치가 높게 나온 걸 확인했는데, 연구자들은 피해의 전체 규모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있어요. 해류 때문에 이 조류 블룸이 동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이고, 캐롤라이나까지 도달했다는 보고도 나왔어요. 공식 기관들은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그 영향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문제는 꽤 심각하지만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원인과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더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심해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들도 바다의 복잡함을 더 보여주고 있죠. 기묘한 프로니마.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아주 작고 투명한 기생충, 프로니머라는 녀석이 살아요. 이 친구는 독특하고 복잡한 번식 행동으로 유명하죠. 프로니마는 통통한 젤리 같은 통 모양 생물인 셀프를 노려서 그 안을 파내버리면서도 살프를 살아있게 유지해요. 그리고 그 몸을 자기 새끼들의 보육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최근 관찰된 내용으로는 프로니마 무리들이 협력하는 행동을 보인 사례가 있었대요. 사회적 사냥 전술 같은 걸 쓰는 것 같아서 해양 과학자들이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또 어떤 표본들은 이전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커서 작은 물고기나 어린 오징어 같은 더 큰 숙주를 잡아먹는 모습도 발견됐어요. 연구자들은 프로니마의 생물학적 특징과 심해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하려고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이 신기한 생물은 바다 환경에서 생명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 정말 잘 보여주는 존재예요. 다음으로는 바다 아래 인간 역사의 흔적과 관련된 또 다른 심해 발견 이야기를 알아볼게요. 기차 사고 현장, 트레인렉. 뉴저지 해안에서 수심약 90피트 아래 바다 밑에 1810년대에 만들어진 2대의 잘 보존된 증기 기관차가 누워 있어요. 이 기관차들이 왜 바다 바닥에 있는지 정말 신비로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뚜렷한 역사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이 기관차들은 행성급 투투투, 플래니트 클래스 ET 모델로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생산되다가 금방 구식이 된 희귀한 녀석들이에요. 기관차에 달린 몇 가지 특이한 특징과 개조 흔적 때문에 연구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화물칸에서 발견된 유물들 중에는 그 시대치고는 꽤 발전된 것처럼 보이는 금속 합금도 있었고,
기관사실에서는 인간 유해까지 나왔답니다. 연구자들은 이 기차들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운반되다가 가라앉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침몰했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현장 분석 결과 일반적인 사고로 가라앉은 게 아니라 폭발물 잔여물이 프레임에 남아있는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 발견은 해양 고고학과 19세기 역사 미스터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걸 잘 보여주죠. 자, 다음으로는 심해에서 발견된 너무 이상해서 처음엔 사람들이 장난인 줄 알았던 생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간형 해변 생물, 휴머노이드 비치 크리처. 이상한 살색 생물이 해변에 떠밀려 올라와서 목격자들이 깜짝 놀랄 만큼 특이한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인간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지만 납작한 모양이었고 일반적인 바다 생물과는 완전히 다른 유연한 동작을 했답니다. 연구자들이 조직을 분석해보니 인간의 DNA 서열과 심해 생물의 DNA가 섞여 있었어요. 이런 유전물질 혼합은 지금도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 중인데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떤 존재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검사 결과 이상한 생물학적 특징과 구조적 개조 가능성도 발견됐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못 내렸어요. 몇몇 관찰에서는 뇌활동 같은 신호까지 포착됐다고 하니 연구자들이 이게 의미하는 바를 계속 파헤치고 있답니다. 이 생물이 발견된 뒤로 지역 당국은 안전을 위해 그 지역 출입을 제한하고 조사를 진행했어요.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 생물을 일종의 불가사리종으로 분류했지만 연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바다 환경에 얼마나 복잡하고 놀라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더 많은 과학적 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줘요. 다음으로는 전쟁 시기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 바다에 폐기했던 과거 관행과 그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홍해 선박 잔해. 홍해 깊숙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증기선 잔해가 있어요. 이 배는 상황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로 침몰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적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보고됐지만 일부 역사 연구와 기밀 해제된 문서들을 보면 이 배가 생물학 연구용 장비 같은 특수 화물을 싣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증기선은 방어무기를 장착한 상선이었고 화물창이 개조된 흔적이 있어서 유료 및 실험실 용품이 실려 있었던 걸로 보여요. 잔해를 고고학적으로 탐사해보니 이동식 실험실 세팅과 일치하는 유물들이 발견됐답니다. 영국 군부에서 공개된 일부 문서에는 전시생물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배의 임무 전체 세부 사항과 범위는 아직 연구와 해석 중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이 배는 연합군 작전 중에 일부러 침몰시켰다고 해요. 아마 적군에게 빼앗기는 걸 막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잔해 현장을 분석해보니 수십 년 동안 물속에 보존된 생물 물질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밀봉된 용기들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그 내용물의 성격과 중요성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과학적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랍니다. 이 발견은 전시 역사에서 복잡한 부분들을 밝혀주고 비밀 군사 작전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줘요. 자, 다음으로는 심해에서 계속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놀라운 자연의 미스터리를 만나볼게요. 해변으로 떠밀려온 바다 생물. 미국 해변에 목이 길고 머리가 작은 뱀 같은 생물이 떠밀려와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어요. 이 생물의 길이는 무려 6m가 넘었고 목 부분이 전체 몸 길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답니다. 피부는 가죽처럼 질겼고 뼈 구조는 심해의 엄청난 압력을 견디도록 적응된 모습이었어요. 연구자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내부 장기 배치가 아주 특이했어요. 심장 같은 구조물이 여러 개 있고 물과 공기를 둘 다 처리할 수 있는 호흡계가 있었죠.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 알려진 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DNA 서열이 나와서 이게 미지의 종이거나 극히 드문 종일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더 조사해보니 뇌 부분에 복잡한 특징이 있었는데 장치가 이식됐거나 인공적으로 개조됐다는 확정적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공개된 적도 없어요. 공식 보고서에서는 이 생물을 분해된 돌고래 상어로 결론지었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전형적인 상어와 다른 해부학적 특징을 지적했답니다. 당국이 상황을 관리하면서
발견 장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어요. 이 사건은 심해 생물을 연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바다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잘 보여줘요. 다음으로는 바다 아래에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문명 전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발견을 살펴볼게요. 중국의 아틀란티스, 중국 치안다오호, 천도호, 수면 아래 약 24m 깊이에 약 2000년 전 동안 시대에 잘 보존된 고대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는 1905년대에 수력 발전댐을 건설하면서 물에 잠겼죠. 고고학자들이 이 장소를 연구했는데 전통적인 4개가 아닌 5개의 문이 있고 수많은 아치형 구조물이 있는 독특한 건축 양식이 특징이에요. 연구진은 당시로서는 매우 뛰어난 공예 기술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공방에서 도구와 기계들이 나왔는데 그 시대의 공학에 대한 세련된 이해를 보여주죠. 또 고대 언어로 쓰인 문헌들도 있었고 일부는 지금도 언어학자들이 금속 가공, 의학, 항해, 천문학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연구 중이랍니다. 호수의 미네랄 성분 덕분에 도시 일부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됐어요. 몇몇 방에는 아직 분석 중인 재료로 만든 유물들이 있어요. 학자들은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계속 조사하고 있답니다. 현지 당국이 장소 접근을 규제하고 있어서 연구는 진행 중이에요. 이런 발견들은 고대 문명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넓혀주고 연구자들이 더 파헤치고 싶어하는 미스터리들을 강조해줘요. 다음으로는 바다 표면 아래에서 발견된 가장 크고 가장 특이한 해양 생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거대한 나무늘보. 벨리즈의 수중 동굴에서 고대 마야 유물을 찾던 다이버들이 엄청나게 잘 보존된 거대 지상 나무늘보의 유해를 발견했어요. 이 화석들은 약 27,000년 전 것으로 이미 멸종한 이 종 중에서 알려진 가장 큰 표본 중 하나예요. 이 유해들은 싱크홀 안에서 발견됐는데 그곳이 보존에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거든요. 거대 나무늘보와 함께 고생 물학자들이 다른 대형 선사 동물들의 유해도 찾아냈어요. 이 동물들은 보통 서로 다른 시기에 멸종했다고 여겨졌던 종들인데 모두 같은 동굴 시스템 안에 있었어요. 일부 뼈를 법의학적으로 조사해보니 어떤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게 어디서 생긴 건지 연구 중이에요. 동굴 벽에도 조각과 상징 같은 것들이 발견됐는데 아마 고대 사람들이 만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그 의미는 조사 중이에요. 어떤 방들에서는 보존된 유기물이 발견됐고 지금 분석 중이에요. 이걸 통해 당시의 고대 환경과 그곳에 살았던 종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발견들은 그 지역의 선사시대 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고대 인간과 거대 동물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탐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 지역의 고대 문명과 문화 유산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내고 있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대 사원을 탐험해 볼게요. 그곳에 있는 유물들이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줄지도 몰라요. 심해 사원. 발리 해안에서 바다 속 90피트, 그러니까 물속 약 27m 깊이의 데바타 비슈누 사원이 있어요. 이 고대 수중 구조물은 과거 해수면 변화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죠. 수천 년 동안 물속에 있었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고 섬세한 조각과 건축 디테일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해양 고고학자들이 이 사원을 탐사하면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공학 지식을 보여주는 정교한 물관리 시설들을 기록했어요. 사원 일부 구역에는 나이에 비해 아주 특이한 재료로 만든 유물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물에 잠겨 있었음에도 부식이 거의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 재료들의 성분과 특성을 분석 중이에요. 사원 안 돌판에 새겨진 비문에는 복잡한 천문학적, 수학적 정보가 담겨 있어서 고대 사람들의 지식과 생활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가 되고 있어요. 지질학 연구 결과 이 사원은 원래 육지 위에 세워졌다가 자연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긴 거라고 해요. 이 장소는 인도네시아 당국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사원과 연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연구자들은 이 매혹적인 장소를 계속 공부하면서 고대 문명과 그들의 놀라운 공학 능력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고대 사원에는 정말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지만 바다는 또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생물들의 고향이기도 하죠. 해양 생물학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생명체들이랍니다. 소름 끼치는 문어 종류. 태평양 깊은 곳에 사는 블랭킷 문어는요, 정말 극단적인 성적 이형성을 가진 종으로 유명해요. 암컷은 최대 9피트, 그러니까 거의 3m 가까이까지 자랄 수 있는데 수컷은 호두보다도 작아요. 암컷은 커다란 망토 같은 막을 가지고 있어서 위협을 느끼면 이걸 엄청나게 펼쳐서 몸을 더 크게 보이게 해서 포식자를 쫓아내는 방어 메커니즘으로 써요. 최근 관찰된 행동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답니다. 암컷이 그 망토를 이용해서 다른 바다 생물들과 소통하거나 짝짓기 할 때 독특한 방법들을 쓴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수컷은 생식파를 떼어내서 암컷에게 주고 나서 곧 죽어버리고 암컷은 엄청난 수의 알들을 돌봐요. 지금도 블랭킷 문어의 사회적 행동이나 사냥 방식, 그리고 주변 다른 종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복잡한 행동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두 종류 지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연구자들이 흥미롭게 본 점은 이 문어들이 사람의 존재에 꽤 독특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인지 능력에 대한 결론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요.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종과 바다 생태계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계속 탐구하고 배워가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거의 1000년 동안 바다 밑에 숨겨져 있던 무기와 관련된 역사적인 수중 발견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고대검. 이스라엘 북부 해안에서 레크리에이션 다이버가 지중해 바다 밑바닥에서 발견한 거예요. 놀랍게도 잘 보존된 검이었는데 대략 9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 검은 여러 시대의 다른 유물들과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그 장소가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현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고고학자들이 이 검의 금속 성분과 새겨진 글씨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과학 분석 중이에요. 당시로서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재료나 표시들이 있어서 그 기원과 의미를 알아내려고 계속 연구하고 있답니다. 이 수중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엄청 중요해요. 여러 시대에 걸친 역사적 충돌이 있었던 장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현지 당국에서 이 장소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보존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유물들과 그 맥락을 명확히 이해하게 되면 중세 역사와 그 지역의 해상 활동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멸종된 생물들의 고대 무덤이 지구의 과거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하게 해주는지 알아볼게요. 화석 무덤. 마다가스카르 해안 근처에서 다이버들이 수중 동굴 시스템을 탐험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는 코끼리새, 거대 여우원숭이 같은 여러 멸종된 종들의 잘 보존된 화석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이 화석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속해 있어서 한 장소에 같이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주제예요. 고생물학자들이 이 현장을 분석해보니 일부 뼈의 도구나 자연 과정으로 생긴 듯한 흔적이 보인다고 해요. 아직 완전히 이해하려고 연구 중이지만요. 동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조각이나 상징들도 발견돼서 그 장소의 역사와 의미를 더 알아보려고 살펴보고 있답니다. 동굴 깊은 곳에 보존된 유기물들도 연구 중인데 이 고대 동물들의 생물학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멸종 원인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자연적 요인과 환경 요인들을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마다가스카르의 독특한 생태계 역사를 탐구하고 있죠. 마리아나 해구 상어. 지구 바다에서 가장 깊은 곳에 일본 과학자들이 미끼를 단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 카메라가 마리아나 해구에서 길이가 대략 30에서 40피트 정도 되는 아주 큰 상어를 촬영했답니다. 이렇게 깊은 바다 포식자에게는 정말 특이한 크기인데 이 생물은 알려진 상어종들과 다른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생물 발광 기관 같은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연구진들은 이 상어가 카메라 장비에 호기심을 보이며 여러 각도에서 다가오는 행동을 관찰했다고 해요. 이 관찰 결과가 정말 흥미롭긴 하지만 이 종과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답니다.
일부 가설에서는 이렇게 크고 거의 보이지 않는 상어가 깊은 바다 환경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 연구하면서 이 신비로운 생물들이 바다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추가 소나 데이터로는 그 주변에 여러 개의 큰 생물 신호가 포착됐다고 하네요. 이건 꽤 복잡한 행동 패턴을 암시하는 거라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조사 중이에요. 이런 발견들은 우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아직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줘요. 다음으로는 극한 조건이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흔드는 또 다른 심해 미스터리를 만나볼게요. 브리니클, 죽음의 얼음 손가락. 남극 빙상 아래 차가운 물속에서 연구자들이 브리니클이라고도 불리는 자연 현상을 기록했어요. 흔히 얼음 손가락이라고도 부르는 이 현상이에요. 브리니클은 초저온의 고염분 물이 바다로 가라앉으면서 주변 바닷물을 얼려서 수중 고드름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구조물은 바다 바닥까지 내려가면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생물들에게 국지적인 동결 지역을 만들 수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브리니클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극지 해양 환경에 어떤 생태적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브리니클의 발생 빈도와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 일부 연구에서는 지구 온도 변화가 이 현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있답니다. 브리니클은 일부 해양 생물에게는 자연적인 위험 요소이긴 하지만 인공적인 조작이나 군사적 용도와 연결됐다는 확인된 증거는 전혀 없어요. 이 매력적인 얼음 구조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남극 해양 생태계의 수많은 신비를 하나씩 풀어내고 있답니다. 다음으로는 지구상의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도전하는 놀라운 심해 생물들을 만나볼게요. 증기 기관차 난파선. 1985년에 뉴저지 해안에서 자기 탐지기로 바다를 탐사하던 스쿠버 다이버가 거대한 금속 물체 2개에서 아주 강한 신호를 포착했어요. 수심 90피트 아래에 있던 거예요. 1850년대에 만들어진 증기 기관차 2대가 발견된 거죠. 녹과 따개비로 뒤덮여 있었지만 증기 기관차들은 꽤 잘 보존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2대 모두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복원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이 기관차들이 어떻게 바다에 가라앉았는지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이 기관차들이 만들어졌다는 역사적 기록도 없고 잃어버렸다는 기록도 전혀 없거든요. 어떤 탐험가들은 폭풍 우 속에서 잃어버린 거라고 믿기도 하고 아니면 바지선에서 떨어져 나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을 펌핑하는 스펀지. 해양 생물학 실험 중에 심해 다이버가 바닷속 스펀지에 형광 염료를 주입하고 그 염료가 스펀지 몸속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기록했어요. 관찰 결과 스펀지들이 물을 정말 복잡하게 걸러내는 방식이 드러났답니다. 물질들이 스펀지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가끔 정말 신기한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연구자들은 스펀지가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 같은 다양한 물질을 어떻게 처리하고 걸러내는지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바다 생태계에서 스펀지가 어떤 생태적 역할을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몇몇 연구에서는 스펀지들 사이에 서로 연결된 생물학적 과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하지만 그 연결의 정도나 성격은 아직 과학적으로 조사 중이에요. 또 현재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스펀지가 주변 환경, 특히 바닷물에 있는 자연 발생 물질이나 인간이 만든 물질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이해하면 바다 건강 상태나 오염의 영향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답니다. 생물학적 네트워크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매력적이지만 현재 과학적 증거로는 스펀지의 의도적인 지능이나 감시 기능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바다 생태계의 복잡함을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궁금한 질문들이 연구를 이끌어갈 거예요.